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절절TV 제이드입니다. 오늘 히타님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주식 얘기만 다뤘는데요. 전 국민이 더 관심 있어 하는 부분, 부동산 쪽으로 오늘 얘기를 나눌 거고요. 2017년 오르는 부동산의 법칙, 2018년 투자자가 된 인문학도, 2019년 부동산법을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의 저자 조현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예, 지금 뭐 저를 작가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예, 저는 본업은 지금 SK텔레콤 글로벌 사업 그룹에서 해외 전략 제휴를 담당하고 있는 조현철이라고 합니다. 부업은 아니고요. 부캐로 그동안 책을 좀 몇 권 썼더니 이런 자리에도 불러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작가님과 저의 인연은 사실 되게 재밌는데요. 저희 아들이 당시 한 4살, 5살 정도 됐었는데 저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자가 소유자였는데 너무 애가 뛰어가지고 밑에 집에서 너무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부부가 우리 애가 마음껏 뛸 수 있는 필로티 1층 강남에서 자연환경이 좋은 이런 조건을 보고서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경관이 좋은 집을 딱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을 둘러보다 보니까 빈 방에 이렇게 책장에 똑같은 책들이 여러 권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집주인님이 쓰신 책이다 해서 제가 딱 봤더니 또 공교롭게도 부동산 작가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분이 부동산 이렇게 하시는 분인 걸 그때 알았고 너무 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한 번 더 계약해서 지금 또 살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저희 애가 더 크기 전까지는 좀 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절절TV 구독자분들은 아직까지는 거의 다 주식 관련된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성격들이 엄청 급하십니다. 집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결론부터 얘기하고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마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언제까지라고 하면 부동산이 경제적인 거, 뭐 수요 공급 이런 얘기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 정책 변수가 너무 커요. 제가 처음에 그 오르는 부동산의 법칙 2017년에 책 제목을 부동산의 3요소라고 사실은 지었어요. 3요소는 뭐냐? 입지, 타이밍, 정책이에요. 저는 원래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이 3요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생각했던 3요소는 입지, 타이밍, 파이낸싱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한국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제가 세 번째에 대한 생각을 바꿨어요. 파이낸싱보다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정책 변수가 너무 많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미국 부동산 관련 세제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그대로예요. 변하지 않아요. 저희 같이 그냥 직장인들이 이번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뀔까? 이번 세법이 어떻게 바뀌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늘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무사들도 부동산 양도세 이거 안 맡으려고 그래요. 너무 자꾸 바뀌어가지고. 수요 공급 다 중요하고요. 지금 뭐 금리가 어떻게 되냐, 지금 공급 양이 뭐 서울에 지금 뭐 이번 문재인 정부 때 공급량은 되게 늘었는데 주로 이제 지방이 늘었거든요. 그럼 수도권에 앞으로 공급이 어떻게 될 거냐, 서울의 공급이 어떻게 될 거냐 다 중요하고 저도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핵심은 정책이에요. 그리고 그 정책은 내년 벌써 올해죠. 네, 올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 말씀하셔서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뭐 가장 유력한 두 후보님께서 너무 다른 정책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게요. 물론 뭐 공급 뭐 250만 원 이런 거에선 비슷한데 디테일을 들어가 보면 되게 다르고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되시면은 현재 정권의 어떤 기조를 이어갈 거다라고 혹은 더 심해지는 어떤 상황이 될 것 같고 이제 윤석열 후보 혹은 이제 안철수 후보로 이렇게 뭐 가면은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이전 정부랑 좀 다른 정책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분이 됐을 때 시나리오에 따라서 조금 어떻게 좀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자, 이제 주식이랑 달리 부동산은 대부분의 분들은 단기 투자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1, 2년 동안 막 샀다 팔았다 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으실 거예요. 보통은 내 집 마련 한 채 혹은 플러스로 한 채 정도 투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윤석열 씨나 혹은 보수 후보가 됐을 때는 한 1, 2년 동안 잠깐 출렁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매물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도세 때문에 저도 지금 종부세를 진짜 갑자기 울컥하려고 그러네요. 예. 이제 세금 얘기 나오면 울컥하는데 종부세를 지금 가만히 앉아서 양떨깎이를 당하는 이유가 양도세를 팔면은요 70%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 짓도 못해요. 근데 양도세를 아마 한시적 완화 같은 정책, 새로운 정책 아니죠. 예, 노무현 정권 때도 잠깐씩 나왔고 한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나오는 정책인데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라는 정책이 나올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옵니다. 전제 조건은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시장이 조금 출렁거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씨가 아니라 막 이재명 씨가 됐다. 그러면 다들 예상하는 것처럼 뭐 이번에 양도세 뭐 완화해주겠다, 종부세 깎아주겠다는 건 대선 전이니까 이제 예, 뭐 결혼 전에 뭐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대선이 된 다음에 그분이 어떤 정책을 하실지는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냐. 예, 그건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희 네. 지난번 만나서 커피 한잔 할 때 사장님 그 집 저한테 파시자고 그랬는데 그때도 양도세 때문에 지금은 도저히 못 파신다고. 그래서 혹시 뭐 보수 후보가 되시면은 한시적인 걸 이용해서 저한테 파실 수도 있겠네요. 이건 그냥 사적인 질문입니다. 아, 그게 양도세가 적은 것부터 팔아야 되는데 그 순서가 파는 순서가 있어요. 양도세는 그 1년 합산이에요. 그 개별 물건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합산이기 때문에 1년에 하나밖에 못 팔아요.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뭐 살 때는 이때다 하면 막 질러서 사도 팔 때는 정말 1년에 하나씩 파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합산입니다, 양도세가. 어쨌든 정권이 혹시 바뀌면은 지금 다들 뭐 기대를 하는 게 이제 뭐 전체적인 종부세라든지 이제 보유세죠. 보유세를 낮춰주고 뭐 양도세를 꼭 한시적이지 않고 좀 풀어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 서울시장이 또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유지되는 상태면은 여러 가지로 재건축도 그렇고 공급이 조금 전체적으로 시그널을 좋게 공급을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거는 일단 먼저 세금 얘기 먼저 할게요. 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뭐 이런 세금이 많죠. 한마디로 보유세하고 거래세가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계속했던 얘기가 한국은 보유세가 너무 낮다. 미국은 1%가 넘는 재산세를 내는데 우리는 너무 낮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올렸죠, 그 논리로. 근데 우리나라는 양도세도 세상에서 제일 높아요. 정확하게 제가 작년에 종부세하고 재산세를 합쳐서 시가의 시세 몇 프로를 냈나 계산을 해봤더니 2.3%를 냈더라고요. 보통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한 0.78%에서 1% 초중반이에요, 재산세가.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미국의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내가 산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산 가격에서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률하고 CPI, 물가 상승률 중에 낮은 쪽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싸게 산 사람은 절대로 뭐 2배, 3배씩 재산세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에서 2%가 넘는 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양도세 역시 70에서 거의 지금 70%.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상식적으로 이런 체제가, 이런 시스템이 정말 지속 가능하냐? 아닐 거라고 믿고 싶지만 말 수 없는 거죠, 사실. 예, 전 인구의 뭐 50%가 그 정책을 지지하는 분을, 그 정책을 추진하는 분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이 정책은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소위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작년, 재작년에 결국에는 지금 안 사면 정말 집 못 산다는 젊은 세대들, 특히 뭐 20대, 30대들이 엄청 집을 정말 영끌해서 샀는데, 지금이랑은 그때는 어쨌든 매크로 환경 자체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미국의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있고, 사실 보유세도 물론 뭐 그렇게 비싼 집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보유세도 엄청 부담이 될 거고, 여기다 이제 가격 하락까지 있으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영끌해서 샀는데 이렇게 환경이 바뀌는데 과연 이 세대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예, 영끌 쪽에게 한마디, 네네네. 버티세요. 왜 버텨야 되냐면 이거 저기 영상 띄워주실 텐데 금리가 몇 프로 올랐냐 아니면은 대출이 얼마나 늘었냐, 요거보다 핵심 지표는요 가계대출 연체율이에요. 요걸 보시면은 정말 연체율은 2012년 정도 리만 사태 터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10년째 역사상 최저치를 내려오고 있어요. 왜 그렇게 연체율이 낮냐 하면은 지금 금리가 오르죠. 근데 올라봐야 예전 부동산 상승기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거를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금리의 정상화라고 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LTV를 한 40에서 60%로 규제를 하죠. 선진국들,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 90% 이상이고 부동산 시장 화랑일 때는 100% 이상, 내 집값이 10억이면은 10억 5천을 대출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센서티버티가, 금리에 대한 민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40에서 60%예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금리 정상화 범위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업용 부동산은 별개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이자율이랑 완전히 연계가 돼, 채권처럼 연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은 다른 얘기고요. 주거용 부동산은 정상화 범위 안에서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상화 범위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까지예요. 최저 이율 기준으로요.
신문에서 보면은 신문에서는 늘 신용 등급이 안 좋으신 분들의 최고 가장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신문 기사를 뽑아요. 그래서 지금 6%대라고 나오지만 지금 여전히 3%대입니다. 그리고 그 3%대가 한 5%대까지는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5%대까지 가긴 갈까요? 자, 금리 그냥 예전에 제가 그냥 인증샷부터 하면은 2017년에 제가 처음 책 냈을 때 트럼프하고 문재인 정부는 절대로 못 올립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2019년도에도 여전히 못 올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매경 머니쇼 하면서 이제 MBN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딱 금리 얘기를 하셔서 딱 작년 5월에 제가 한 얘기가 또 있어요. 내년 그러니까 올해에도 금리를 못 올리면은 여러분은 집값이 아니라 월급을 걱정하셔야 돼요. 집이 아니라 먹고 살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금리가 올랐습니다. 왜요? 경기가 괜찮으니까. 지금 물가가 오른다고 막 물가를 잡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딱 3년 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디플레 그냥 입에 달고 살았죠. 2019년에 책 제목이 부동산법을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였어요. 2019년 2월에. 요거 보면 제가 버블 지수를 2개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2003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요거 조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요 버블 지수는 가격 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뭐 지금 딱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제일 비쌌을 때 2017년에 버블 지수가 높았고 부동산 가격이 제일 쌌을 때 2014년에 제일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지수랑 같이 보이는데 제가 정확하게 버블 지수를 계산하는 거는 금리하고 회사채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산출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부동산에 투자를 한 수익률이 금리보다 너무 높으면 회사채보다 너무 높으면 버블이에요. 그보다 낮으면은 심지어 은행 이자만큼 정기예금 이자만큼도 안 나오면은 버블이 아니라 저평가입니다. 2003년 기준부터 쭉 한 15년치를 뽑아보니까 2014년에 바닥 찍고 쭉 올라왔어요. 근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버블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코렉션 과정이고 되돌림 과정이고요. 2019년 초 정도 기준으로 이제 버블 단계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버블 단계에 진입을 했으면 이제 팔아야 되느냐. 근데 왜 제가 딱 그때 마지막 기회를 잡으라고 했죠? 보통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소로스가 사장님이 저보다 더 잘하시겠지만 친하면 좋겠습니다. 소로스가 얘기를 했죠. 버블에 초입에 투자할 때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다. 저평가 가장 마지막 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여기서부터의 정상화까지의 상승률보다 버블이 시작할 무렵에 올라갈 때, 버블 초입에 올라갈 때가 기간 대비 수익률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버블의 초입에서부터 자신감을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영끌족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2019년, 20년 그때 많이 사셨을 거예요. 이제 버블이 이제 막 형성되기 초반에 그랬는데 주식이랑 비슷하게 밑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2019년에 집값 오른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파트도 엄청난 솔드몬 사기 최근